유튜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플랫폼의 대세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투자 관련돼서는 이제 텔레그램이 대세인 시대로 바뀌었죠. 불과 10년 만에 텔레그램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직장인분들도 텔레그램을 많이 가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이제 텔레그램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암흑의 세계에서 유통되는 그런 텔레그램 채널 이런 걸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금융권에서는 텔레그램을 공식적으로 증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의존하던 이런 단일 채널에서 이제 정보에 소통하는 채널들이, 유통하는 채널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빠른 정보 전달과 공유가 가능해졌다.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운용사에 있으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큰 트렌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주식시장의 큰 변화 및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주요 키워드는 이제 개인 금융자산의 시대로 이제 주식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MZ세대의 등장, 그다음 기관 투자들의 힘이 약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키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코스닥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동향입니다. 201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400, 600포인트에서 이제 높게는 이제 110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온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누적 순매수가 2015, 16년 이후에는 계속 매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기관 투자자의 힘이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발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보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MZ세대의 등장이에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합성어 있는 MZ세대는 한국 인구의 전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0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언뜻 보면은 한 20, 3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세부터 39세 사이를 이제 주된 연령층인데 아무래도 20, 30대가 많겠죠. 생산과 소비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학교를 대학생에 입학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서비스와 재화의 이제 주요 이용 주체가 이제 MZ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MZ세대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도를 보이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보시는 20, 30대 분들을 보시면은 보통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막 시작할 때쯤부터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투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유튜브나 투자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얻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이제 40대보다는 이제 40대는 HTS가 훨씬 편한데 HTS보다는 이제 저희가 모바일로 하는 MTS에 좀 적합한 좀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MZ세대들은 빠른 정보 습득 능력이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좀 저희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된 게 9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40, 50대 분들은 인터넷으로 뭘 정보를 찾고 앉아서 PC로 찾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면 MZ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제 이걸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짧게 정보를 찾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보시면 토스증권의 열풍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입자의 35%가 20, 30대에 많이 있고 10명 중에 7명이 30대 이하의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거의 젊은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토스증권이 이제 2020년도부터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가입을 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떤 주식을 투자하고 이렇게 할 때 토스증권이나 카카오페이 증권 이렇게 저희한테 친숙한 플랫폼 업체들을 먼저 이용을 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일반 기존의 이제 주식 투자들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러면 이 토스증권을 보시면은 전 증권사,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에 대비해서 이런 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 최근에 유입된 주식 투자는 이제 계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MZ세대의 주식 투자 열풍은 이제 어려진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 습득 능력이나 아니면 빠른 판단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대비해서
지금 2014년, 24년 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정도의 기간에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MZ세대가 들어온 게 어떤 빠른 이제 정보의 유통 속도나 이런 것들에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의 어떤 생각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텔레그램이에요. 이제 텔레그램은 2015년도부터 이제 좀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뭐 미쓰리라든지 야후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투자자들 하는 뭐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뭐 운용사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던 플랫폼이었는데 텔레그램이 들어오면서 단체 채널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투자를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웬만한 리서치는 다 이제 텔레그램에서 송부되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퍼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적시성을 중요하는 투자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정보 취득이 이제 선호를 하는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이제 텔레그램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어떤 암흑의 세계에서 유통되는 그런 텔레그램 채널 이런 걸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금융권에서는 텔레그램을 공식적으로 증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는 저희가 들어가서 리서치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텔레그램에는 자동으로 글이 피드가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리포트 내용들이 막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채널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제 가입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고 저희 엄브레라 리서치도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이제 리포트 피딩보다는 이제 기사를 읽어주거나 아니면 해석해주는 채널들이 좀 반응이 좋아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고요. 약간 일단 어떤 유튜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플랫폼의 대세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투자 관련돼서는 이제 텔레그램이 대세인 시대로 바뀌었죠. 불과 10년 만에 텔레그램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직장인분들도 텔레그램을 많이 가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정보를 얻는 경로를 한번 그 어떤 서핀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텔레그램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에 저희가 보는 전자공시나 증권사 리포트보다도 텔레그램의 빈도가 많고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빨리 정보가 반영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의존하던 이런 단일 채널에서 이제 정보에 이제 소통하는 채널들이 유통하는 채널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빠른 정보 전달과 공유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두 번째 이제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기관 투자자의 힘이 약화됐다라는 건데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전문 투자자 분들이긴 합니다만 일반 투자자시더라도 일단 친구 중에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있는 분들은 투자가 굉장히 쉬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관들에 다니는 뭐 매니저 친구나 아니면 애널리스트한테 그냥 뭐 종목 뭐가 괜찮아 그냥 정말 귀동냥하고 투자해도 됐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힘의 근본이 되는 게 공모펀드, 저희가 공모랑 사모펀드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공모펀드거든요. 공모펀드의 규모가 지금도 큽니다. 그래서 공모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공모펀드 중에 주식형 펀드는 이제 30% 수준으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공모펀드 규모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배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MZ세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분들은 이제 정보를 직접 듣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투자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펀드 수익률의 부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막 3%,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계속 박스권이었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뭐 주식을 아예 비우고 바닥에서 다시 사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데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 이상의 무조건 주식 편입 비율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하락할 것 같아도 주식을 팔면 안 되는 그런 투자 스킴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박스권 지수에서는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2010년도부터 계속 올랐던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분명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종목 피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한국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펀드가 수익률이 안 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인인 입장에서는 펀드로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이 못해도 10년에 3, 40%는 나야, 1년에 3%는 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2022년도 말에 이제 공모 판매 규모는 30조 원에서 21년 대비해서 이제 4%씩 매년 감소를 지금 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12년 말에 53조 원씩 막 들어오던 공모 펀드가 이제 들어오던 유입이 이제 43%가 줄어든 거예요. 이제 어떤 뭐 공모펀드 규모가 뭐 100이 있다고 하면은 들어오는 것들이 10씩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10, 뭐 3, 뭐 2 이렇게 줄어드는 규모가 돼 있으니까 전체 규모는 규모의 성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전체 규모를 한번 보면은 07년도에 이제 173조 원의 공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23년도에 보면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116조 원까지 해서 펀드의 어떤 전체 수탁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직접적인 투자는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다른 전문가들한테 돈을 맡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보통 05년도까지는 이제 1조 원의 ETF가 순자산 규모였는데 23년도 6월 말 기준으로는 101조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럼 결국엔 18년 동안 100배가 증가한 겁니다. 결국엔 내가 그냥 뭐 지수 ETF를 사던 아니면 뭐 금이 요즘에 좀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금 관련 ETF를 사던 원유 관련 ETF를 사던 본인이 이제 종목 피킹은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ETF로 가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공모펀드의 신규 유입이 제한이 됐고 전체 순자산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면서 이 어떤 공모펀드의 유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기관들, 저희가 뭐 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운용사, 연기금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에 대한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개인들은 ETF나 이런 직접 투자로 효율적인 투자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큰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고 기관 투자자의 힘이 약화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많이 시장을 떠나고 있어요. 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2015년, 6년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펀드에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보통 이제 개인들도 높은 그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상호펀드 시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니까 상호펀드 쪽으로 이제 해지 펀드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사모나 해지 쪽으로 많이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이제 수익률이 일정치 않고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수익률 경쟁력이 없다는 개인들의 인식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죠. 뭐 타임폴리오라든지 아니면 DS 자산이라든지 W 자산이라든지 마이다스라든지 이런 특정 운용사의 해지 펀드들만 시장에서 굉장히 과점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 중소형 그 해지 펀드들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하고 19년 공모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2.7%예요. 아니 어떻게 가장 많이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 교육도 받고 애널리스트들한테 도움을 받고 어떤 정보의 앞단에 서 있다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평균 수익률이 2010년에서 19년 공모펀드 수익률이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적립식 아니면 적립식 예금보다도 수익률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품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고 수수료가 싼 ETF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수익률 2.7%라는 얘기는 운용부수가 보통 뭐 100bp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뭐 30bp까지 내려갔던 30bp라는 거는 이제 뭐 0.01%가 이제 1bp라고 하기 때문에 0.3% 수수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들도 굉장히 운영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펀드 매니저들 굉장히 뭐 직업이 뭐예요 하면 펀드 매니저 그럼 연봉이 기본적으로 3, 4억 이상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 같아서는 그냥 일반 직장인하고 연봉 수준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과장급 이상이 보통 뭐 8천에서 1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 펀드 매니저들도 거의 그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트레스는 많은데 어떤 리스크 테이킹도 많이 하는데
연봉이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인력들이 이탈을 하게 되니까 결국 펀드의 수익률이 점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로 지금 운용업계는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운용 보수를 나타내는 이제 총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토탈 익스펜스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수가 이제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진화된 시장일수록 사실 운용 보수가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는 평균 보수율이 아직도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1.5%에서 2% 사이에 있는데, 보통 여기 보면은 이머징 마켓들이 좀 많고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빠지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운용 보수가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전반적인 그림으로 보면 운용사 입장에서 들어오는 공모펀들의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 보수율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떠날 수밖에 없고,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보통 뭐 애널리스트가 이제 퇴사하고서 이제 개인 투자를 하면은 뭐 N이라고 하고, 펀드 매니저 출신들이 이제 퇴사해서 이제 개인 투자를 하면은 매미라고 하는데, N이 매미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공모펀드의 부진은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관들의 힘이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 투자처를 사람들이 ETF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직접 투자로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식과 관련 컨텐츠들이 많이 유행했던 게 이제 코로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이제 직접 투자 시대의 도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롱머니의 부재라는 겁니다. 이 롱머니의 부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걸 뒤에 말씀드리기 전에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유입액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로 저희가 좀 봐야 되거든요. 2012년도부터의 자료인데, 이게 이제 좌측이 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 9라는 숫자가 거의 7조, 8조씩 이제 공모펀드가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12년도부터 24년도까지 22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창일 때, 한창 거의 피날레,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에 주식장의 피날레가 되는 2022년도, 그때를 빼고는 사실 23, 24년도는 또 다시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중소형주나 어떤 개별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일단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하겠다고 하면 일정 부분 비중까지 이 종목을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일반 투자 신탁이라고 얘기하는 뭐 롱머니들,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개인분들이 싫어하시는 숏이나 이런 것들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롱으로 좋은 주식을 계속 사는, 일정 가격이 빠지면 계속 사는 이런 투자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 자금이 빠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주가가 빠질 때는 이제 밑에서 받쳐줄 기관이 없다는 거고,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사줄 기관이 없다라는, 기관의 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끼리의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로 왔다 갔다 자금이 움직이고,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일관된 행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기관하고 다른 점은 일단 금액이 작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바이오가 좋았어 해서 바이오를 막 바이오만 샀다가, 다음 주에 IT가 좋았어 그래서 IT만 샀다가 왔다 갔다 포트를 짤 수가 없거든요. 뭐 바이오 비중은 뭐 전체의 한 10%, 그다음에 뭐 IT의 비중은 뭐 전체 포트의 20%인데 약간 IT가 더 좋으면 뭐 22%, 23% 이런 식으로 약간씩 틸팅하면서 펀드를 운용하게 되는데요. 개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확 샀다가 IT 확 샀다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라고 이제 현직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의 변화 키워드를 통한 어떤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정보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빨리 반영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대응하기 힘들다. 장을 잠깐 비우면은 변동성 때문에 막 포트가 막 많이 어그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들은 과거보다 더 많이, 이 의미는 투자자들은 과거보다 더 많이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는 친구한테 뭐 전화 통화하다가 아니면 밥 먹다가 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반영이 빨리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천천히 반영이 되는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점은, 뭐 정보를 처음 들은 1등부터 10등까지 골고루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지금은 정보를 들은 1등, 2등, 그 다음에 빠르게 액션을 취하는 3등, 4등, 여기까지 빼고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롱머니 자금이 감소되면서 종목별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개인 자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통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막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더 사거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는 어떤 종목에 있어서 변동성을 줄여주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개인들이 단기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특정 종목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도주라고 하죠. 저희가 주도주가, 그러니까 더 주도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코스닥에서 보면은 이 회사 정말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굉장히 신저가를 대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주도주나 이런 어떤 테마에 되지 않으면 소외되는 종목군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슈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뉴스를 보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분들한테 뭐 이런 힘든 시장, 그러니까 전직 펀드 매니저들도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시장에서는 직접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결국 ETF를 활용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만에 ETF가 100배 성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키워드 3개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MZ세대에 등장하면서 빠른 정보 유통이 됐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 오면서 더 빨라졌다. 그 다음에 롱머니들의 어떤 힘이 약해지면서 종목의 변동성이 커졌다. 과거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지금 시장의 어려운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자산가들을 만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전보다 지금이 트렌드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간단한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도 많이 반응이 좋으면 준비해서 발표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옆집 부자영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